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독도 발언에 숨겨진 이유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무려 1500년간 한국 땅인 독도를 갑자기 건드린 배경. 그 뒤에는 일본이 끝내 감추려 했던 치명적 약점이 숨어 있었죠. 그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으로 향한 미국 국무부 수석 자문관. 그가 파헤친 실체에는 일본이 지난 30년간 한국의 정보에 기생하며 미국까지 속여온 충격적인 문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일본도 부정할 수 없는 대마도 귀속의 진실이 드러나자 국제사회는 폭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의 배신이라며 일본을 정면 규탄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동북아 전략의 중심을 한국으로 전면 재편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독도 도발 뒤에 숨겨진 일본의 필사적인 몸부림, 그리고 한국의 조용한 역습.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힘을 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대만 유사시, 일본은 무력 개입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새벽 5시 워싱턴 국방부 상황실의 스크린에서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든 채 얼어붙었죠. 그런데 그 여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입니다. 한국의 불법 점거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습니다. 제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건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신호였죠. 저는 조지 메가더입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동아시아 전략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죠. 3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일본 총리가 대만 개입을 선언하는 것까지는 예상 범위 아니었어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카드니까요. 하지만 독도 문제를 동시에 꺼내다니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상황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전화벨이 사방에서 울려 퍼졌고 분석관들이 책상 위의 자료를 뒤적이기 시작했죠. 국무부에서 긴급 연락이 왔고 CIA에서도 보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백악관은 즉각 브리핑을 요구했어요. 제 옆에 있던 동료 앤더슨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지, 일본이 왜 저러는 거야? 대만은 이해가 가는데 독도는 대체 왜 건드리는 거지?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일본이 한국을 자극하면 한미일 삼각공조가 흔들립니다. 동북아 안보구도 전체가 무너질 수 있어요. 일본이 그걸 모를 리 없는데 왜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겁니까? 그때 상사인 매티스 장관이 브리핑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의외로 차분했어요.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일본의 결단은 동북아 지역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역 안정이라고요? 지금 일본이 한국을 정면으로 도발했는데 말입니다. 장관은 계속해서 말했죠. 일본이 대만 방어 의지를 보인 것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동맹국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독도 문제는 오래된 영토 분쟁일 뿐이니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주변 분석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었어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일본이 단순히 영토 주장을 한 게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죠.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일본의 발표 원본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지나치게 단정적이었죠. 마치 누군가를 자극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작성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군사 정보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일본이 제시한 독도 주변 해역 데이터가 실제 군사 위성 정보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왜곡한 겁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할머니가 남긴 작은 흑백 사진이 있었죠. 사진 뒤에는 할머니의 필체로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한국은 조용할 때 가장 강한 나라란다. 한오키. 할머니는 1950년 625 전쟁 때 미군 부대와 인연이 닿아서 미국으로 건너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제 할아버지인 메가더 장군을 만났죠. 할아버지는 생전에 제게 말했어요. 내가 본 가장 위대한 국민은 한국인이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사세로 태어난 저에게 한국은 먼 나라였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일본 총리의 입에서 독도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깨어났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왜 이렇게까지 한국을 도발하는 걸까요? 독도 문제는 정상 국가라면 함부로 건드릴 이유가 없는 카드입니다. 자칫하면 동북아 전체가 흔들리니까요. 그런데 일본은 그걸 알면서도 꺼내들었습니다. 뭔가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의도가 분명히 존재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매티스 장관의 집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장관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조지, 무슨 일인가? 저는 일본 발표 원본과 제가 분석한 자료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장관님, 일본의 행동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한국을 자극할 이유가 없어요. 불편한 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관이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죠. 자네 말은 이해하네. 하지만 일본은 70년 동맹이야. 함부로 의심할 순 없어.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뭘 확인한다는 건가? 한국에 가서 동북아의 현 균형을 정확히 파악하겠습니다. 일본이 왜 저렇게 나오는지도 직접 알아보고 싶어요. 장관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좋아. 한국에 직접 가서 상황을 판단해와. 일본이 왜 저렇게 나오는지도 파악해라. 하지만 조심하게. 자네 그 오랜 혈통 때문에 감정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심했죠.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보 분석을 넘어선 문제였습니다. 제 가족의 역사 할머니가 남긴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해야 할 순간이 온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국행 비행편을 예약했습니다. 서울 인천공항으로 가는 직항편이었죠.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다시 한번 할머니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한국은 조용할 때 가장 강한 나라란다.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이제 알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서울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일본 총리가 독도 도발을 한 지 이틀이 지났는데 공항은 평소와 다름없이 평화로웠죠. 뉴스 화면에서도 특별한 긴급 보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미국 같았으면 벌써 언론이 난리였을 겁니다. 전문가들이 TV에 나와 떠들어댔을 거고 시위대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겠죠. 그런데 한국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고요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국방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번역기를 켜서 기사님께 물었죠. 일본이 독도 문제로 도발했는데 한국인들은 화를 내지 않나요? 기사님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아, 그거요? 뭐 또 일본이 저러네 하고 넘어가죠. 저희는 익숙해요. 어차피 독도는 우리 땅이니까.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익숙하다고요? 이건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일본 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한 선전포고 수준의 발언인데 말입니다. 국방부 청사에 도착하자 한국군 장교 몇 명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장도윤 소령이었죠. 해군 정보 전문가이자 KDDX 프로젝트 담당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조지 메가더 분석관님,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장도윤 소령은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뭔가 깊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너무 평온했어요. 일본이 독도를 노골적으로 도발했고 일본 함정이 동해로 움직이고 있다는 정보도 있는데 한국 국방부 직원들은 평소처럼 차분하게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령님, 지금 일본이 독도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정부 브리핑도 없고 언론도 떠들썩하지 않고 심지어 여기 국방부도 긴급 상황처럼 보이지 않는데 말입니다. 장도윤 소령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짧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적절한 때가 오면 대응합니다. 적절한 때라고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건 대응 문제가 아니라 즉각 반발해야 할 상황 아닙니까? 일본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불법 점거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요. 장도윤 소령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 미소가 저를 더 답답하게 만들었죠. 한국은 대체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회의는 형식적으로 끝났습니다. 한국 측은 일본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구체적인 대응 계획도 반박 자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즉시 워싱턴에 보고했습니다. 한국은 준비가 없어 보입니다. 일본의 도발에 사실상 무력하게 대응 중입니다.
반격할 의지도 보이지 않아요. 매티스 장관이 전화 너머로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신뢰하는 거야. 위기 상황에서 확실히 움직이니까. 한국은 역시 믿을 게 못 되는군. 전화를 끊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제가 본 한국은 조용한 게 아니라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이 틀렸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7시 호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장도윤 소령이었어요. 분석관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직접 보고 판단하시죠. 저는 의아했습니다. 무엇을 보여준다는 걸까요?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죠. 30분 후 국방부 앞에서 장도윤 소령을 만났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경남 해안방어의 핵심 지점입니다. 거기 가면 이해하실 겁니다. 차는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장도윤 소령은 말이 없었어요.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보여줄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해군 기지였습니다. 출입 절차를 거쳐 지하로 내려갔어요. 거대한 경납고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이 멎을 뻔했죠. 도산 안창호급 KSS-3 블록 II 잠수함이었습니다. 차세대 확장형 잠수함이죠. 리튬이온 배터리와 차세대 AIP 시스템, 저소음 스크류까지 장착된 최첨단 잠수함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래식 잠수함이 아니었어요. 성능만 보면 핵잠수함에 준하는 은밀성을 가진 괴물이었죠. 이게 대체 뭡니까? 장도윤 소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일본이 독도를 도발한 이유입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죠. 잠수함이 독도 도발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장도윤 소령은 경납고를 천천히 걸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헌법 구조 때문에 핵잠수함을 만들 수 없습니다. 미국도 일본의 핵잠 도입을 수년째 승인 거부하고 있죠. 일본이 아무리 떠들어도 내부 여론과 헌법상 불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알고 있었어요. 반면 한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장도윤 소령이 물었습니다. 시끄러운 언론 플레이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결의도 없었죠. 그냥 관세 협상 자리에서 미국의 핵잠수함 도입 승인을 조용히 받아냈습니다. 현재 설계 80% 진행됐고 기지 공사도 거의 완료됐습니다. 2년 후면 한국 해군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됩니다.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일본은 외쳤지만 실패했고 한국은 말없이 해냈습니다. 그들이 우릴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장도윤 소령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건드린 이유를 말이죠. 그래서 일본이 위기를 조성하려는 겁니까? 핵잠수함 보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요? 장도윤 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은 위기를 조성해야 핵잠수함 보유 명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독도는 도발용 카드죠. 한국이 위협적이라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겁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이건 무능함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의 침묵이었죠. 말하지 않아도 이미 승리를 확정지은 나라의 여유였습니다. 분석관님, 한국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모든 걸 준비했기 때문이죠. 잠수함을 본 다음 날 장도윤 소령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더 보여줄 게 있다고 했죠. 어제 본 핵잠수함 설계만으로도 충격이 컸는데 한국이 또 뭘 숨기고 있다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부산 남항에서 특수정에 올라탔습니다. 배가 파도를 가르며 동해로 나아가는 동안 장도윤 소령은 말이 없었어요.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곧 알게 될 테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배는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해상 플랫폼에 도착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해양 관측소 같았지만 지하로 내려가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어요. 여기는 한국 해군의 통합감시센터입니다. 장도윤 소령의 설명과 함께 거대한 스크린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동해 전체를 실시간으로 3D 모델링한 화면이었죠. 수면 위의 선박들, 수중의 잠수함들, 상공의 항공기들까지 모든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이건 제 입에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 해군도 일부 해역에서만 가능한 시스템인데 한국이 이걸 동해 전체에 구축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화면에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 중국 해군 함정, 북한 선박들이 각각 다른 색깔로 표시되면서 실시간으로 움직임이 추적되고 있었습니다. 음향 패턴 분석 시스템도 가동 중입니다. 수중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를 분류하고 있어요. 잠수함 스크류 소리, 선박 엔진 소리, 심지어 고래 울음소리까지 구분해냅니다. 장도윤 소령이 화면을 확대하자 동해 한가운데 떠있는 푸른색 함정이 나타났습니다.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구현된 KDDX 1번 함이었어요.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입니다. 스텔스 선체에 통합 마스트 구조를 적용했죠. 레이더, 전자전 장비, 통신 시스템이 마스트 하나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 이지스함은 이것들이 따로따로 튀어나와 있어서 레이더 반사 면적이 컸는데 KDDX는 그걸 40에서 65%까지 줄였어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미국의 차세대 구축함 DDGX 프로젝트를 제가 직접 검토했었는데 그것도 아직 이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거든요. 한국이 미국보다 앞서 있다는 말입니까? 게다가 국내 개발한 듀얼밴드 AESA 레이더를 장착했습니다. 탄도탄 추적하면서 동시에 잠수함 탐지하고 해상 감시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일본 이지스함은 이 중 한두 가지만 동시에 할 수 있는데 말이죠. 제 손이 저절로 책상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죠. 미국 버크급 구축함도 아직 갖추지 못한 기술을 한국이 이미 구현했다는 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은 지난 12년간 조용히 개발했습니다. 일본은 그걸 몰랐죠. 장도윤 소령이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이번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들이 표시됐는데 데이터가 중간중간 끊겨 있었어요. 빨간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들이 많았습니다. 이건 뭡니까? 일본이 놓친 정보들입니다. 일본 이지스함의 탐지 시스템은 외부 정보에 의존하는 구조예요. 특히 한국의 조기경보 데이터와 음향 정보가 없으면 동해에서 시력의 절반을 잃습니다. 제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동안 가슴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 함정 주변에 회색으로 표시된 영역들, 탐지 불가 구역이라고 표시된 그 공백들이 제 눈에 너무나 선명하게 들어왔죠. 일본은 P1 초계기를 자랑스럽게 운용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제공하는 초기 위치 정보에 의존합니다. 중국 잠수함이 동해로 들어오면 한국이 먼저 감지하고 그 정보를 일본에 넘겨주는 거죠. 일본은 그걸 받아서 마치 자기들이 찾은 것처럼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정보를 주지 않으면 일본은 장님이 된다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입안이 바짝 마르는 기분이었어요. 정확합니다. 장도윤 소령은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대마도 해협이었어요. 좁은 해협을 수백 척의 선박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일본 에너지 수송선의 99%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중동에서 오는 원유, 호주에서 오는 천연가스, 동남아시아에서 오는 LNG, 전부 여기를 지나가죠. 화면이 확대되자 해협 주변에 설치된 한국의 레이더 기지들이 나타났습니다. 부산, 거제, 대마도를 내려다보는 위치에 촘촘하게 배치돼 있었어요. 한국은 지리적으로 이 해협을 내려다보는 곳도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레이더망과 KDDX, 잠수함 전력으로 이 해협을 실시간 감시하고 있어요. 만약 유사시에는 봉쇄도 가능합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대마도 해협이 막히면 일본 경제가 마비된다는 뜻이었죠. 한국이 일본의 목줄을 쥐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은 이 사실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위협국가로 만들려는 겁니다. 국제사회에 한국이 공격적이라는 이미지를 심으려는 거죠. 장도윤 소령이 또 다른 자료를 띄웠습니다. 일본 방위성의 내부 보고서였어요. 최근 3년간 대잠 초계 실패 기록, 해상 감시 오류 사례, 중국 함정 접근을 한국이 먼저 감지한 횟수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P1 초계기 엔진 이상으로 작전 중단 7건, 소류급 잠수함 위치 추적 실패 사건, 동해 선박 식별 오류 12건. 이 모든 상황에서 한국이 정보를 보완해줬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자국민에게 이 사실을 숨겼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일본이 강력해 보였던 이유는 한국 정보에 기생해왔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제가 30년 동안 분석해온 동북아 안보 구도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일본 내부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국의 조기경보 및 음향정보 없이는 동해 작전 수행 곤란. 장도윤 소령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독도 도발은 한국을 흔들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일본 내부의 무능함을 덮기 위한 쇼예요. 자국민에게 우리는 강하다는 착각을 심어주려는 거죠. 제 입에서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웃음인지 한숨인지 저도 모를 소리였어요. 강하기는커녕 더 초라해 보이는데 말이죠. 소령님, 그런데 한국은 왜 이 사실을 국제사회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강력한 감시망과 전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말이죠. 장도윤 소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우린 이미 일본을 완전히 보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뭘 하든 다 보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우위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센터를 나오며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미국이 70년 동안 일본을 기본값으로 생각했지만 실체는 완전히 반대였던 겁니다. 동북아 안보의 중심축은 이미 한국으로 옮겨가 있었죠. 그걸 저희가 몰랐던 겁니다. 다음 날 장도윤 소령이 저를 국방부 정보구역으로 한 번 더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줄 게 있다며 지하 3층 특별회의실로 안내했죠. 방 안에는 장도윤 소령과 저 단둘뿐이었습니다. 분석관님, 지금까지 보신 것들이 한국의 현재라면 이제 보여드릴 건 미국의 진실입니다. 대형 스크린이 켜지자 한미일 정보 네트워크 흐름도가 나타났습니다. 화살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화살표는 거의 없었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화살표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게 실제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간 제가 알고 있던 동맹 구조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북한 미사일 발사 초기 궤적, 중국 항모 이동 경로, 동해 잠수함 음향 데이터, 수중 지형 정보, 미 동맹국 공유, RAW 데이터 모두 한국이 일본에 제공하던 정보입니다. 반면 일본이 한국에 주는 건 공개 정보 수준이죠.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일본을 동북아의 정보 허브로 신뢰했던 이유가 사실은 한국 덕분이었다는 겁니까? 일본은 한국 정보 없이 동해에서 시력의 70% 이상을 잃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미국에 보고하지 않았죠. 그냥 한국 정보를 받아서 마치 자기들이 수집한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장도윤 소령은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미 국방부 내부 문서였는데 제가 본 적 없는 기밀 등급이었어요. F-35 정비 허브 이전 건을 아십니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담당 영역이 아니었거든요. 2019년까지 일본 미사와 기지가 아시아 태평양 F-35 정비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한국 사천기지로 전면 이전됐죠. 왜일까요? 장도윤 소령이 데이터를 확대했습니다. 정비 소요 시간, 부품 교체 속도, 비용 효율성, 기술 정확도 모든 항목에서 한국이 일본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미사와 기지는 F-35한대 정비에 평균 47일이 걸렸습니다. 한국 사천기지는 19일이었죠. 비용도 일본이 30% 더 높았어요. 미 공군이 바보가 아닌 이상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제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런 사실을 왜 몰랐을까요? 아니,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긴 걸 수도 있겠죠. 지금 아시아, 태평양 지역 모든 F-35 정비는 한국 중심입니다. 일본 기지는 긴급 응급처치만 담당하는 보조 역할로 밀려났어요. 하지만 이 사실은 일본 국민은 물론이고 일본 방위성 중하위 간부들도 모릅니다. 장도윤 소령이 화면을 전환하자 미 해군 함정 건조 계약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미 해군 차세대 프리기탐 건조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일본 조선소와 논의했었죠. 그런데 한국 조선소의 제안서를 보고 즉시 계약처를 변경했습니다. 화면에는 비교표가 떠올랐습니다. 납기, 품질, 유지비, 기술력 모든 항목에서 한국이 압도적이었어요. 특히 납기 준수율 항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99.2%, 일본 67.8%. 일본 조선업은 1990년대부터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동맹이라는 이유로 계속 계약을 유지하려 했죠. 그러다가 한국 조선소의 실력을 확인하고 완전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듣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장도윤 소령은 미 태평양 사령부 문서를 띄웠습니다. 미군 실시간 정보망의 핵심 축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동의 감시망입니다. 정확도, 처리 속도,
데이터 신뢰도 모든 면에서 일본을 앞섭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2022년부터 한국 감시망을 1차 정보원으로, 일본 감시망을 2차 검증용으로 재분류했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실제로 무너진 건 제 머릿속에 세워져 있던 70년짜리 동북아 전략 구도였죠. 심지어 일본 고위 장교들도 이 사실을 모릅니다. 미국이 일본의 자존심을 배려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거든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럼 미국의 동북아 전략 중심은 이미 한국으로 옮겨간 겁니까? 정확합니다. F-35 정비, 군함 건조, 정보망 핵심 실질적인 모든 축이 한국입니다. 일본은 명목상 동맹일 뿐이죠. 하지만 워싱턴은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발끈하면 정치적으로 복잡해지니까요.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앉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어요. 30년간 제가 작성한 수백 건의 보고서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분석이 잘못된 전제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겁니까? 일본이 독도를 도발한 이유가 이제 완전히 이해되시겠습니까? 장도윤 소령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밀려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죠. 그래서 위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한국이 위협적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핵잠수함 보유 명분을 얻고 동시에 미국의 관심을 다시 일본으로 돌리려는 거예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독도 도발의 진짜 이유가 이거였던 겁니다. 영토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생존 전략이었던 거죠. 분석관님, 보여드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장도윤 소령이 조심스럽게 말하며 새로운 자료를 띄웠습니다. 학계 연구 문서였는데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마도의 역사적 귀속 문제 재검토. 이건 정부 자료가 아닙니다. 한국 역사학계에서 수년간 축적한 연구 결과죠. 화면에 오래된 문서들이 나타났습니다. 1443년 개해약조, 1870년 일본 태정관 지령, 1876년 편입 기록,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 1443년 개해약조에서 대마도주는 조선 왕조의 세공을 바쳤습니다. 완전한 종속국 관계였죠. 1870년 일본 태정관은 대마도 귀속이 불명확하니 신중히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876년 일본이 대마도를 편입할 때 국제법적 절차는 전혀 없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 땅이라고 선언했을 뿐입니다. 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역사 자료가 아니었어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을 작성하던 덜레스는 메모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마도는 한국과의 귀속 논쟁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장도윤 소령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자료들은 아직 국제사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주장한 적도 없죠. 하지만 일본이 독도를 건드린 순간 이 자료는 한국의 비대칭 카드가 됐습니다. 그럼 한국은 대마도 귀속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기할 수 있죠. 하지만 하지 않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장도윤 소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역사는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증거를 가진 사람이 이깁니다. 우리는 지금 증거를 쌓고 있는 중입니다. 필요한 순간이 오면 그때 꺼내면 되죠. 독도가 일본의 정치용 카드라면 대마도는 한국의 진실 카드입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한국은 말없이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 전략의 실질적 중심이 되고 일본의 구조적 약점을 파악하고 역사적 카드까지 확보해두고 있었던 거죠. 분석관님,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장도윤 소령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국이 70년 동안 일본을 중심으로 세운 전략은 이미 한국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죠. 일본은 그걸 이용해서 계속 혜택을 받았고요. 그 구조가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 입에서 긴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이 진실을 워싱턴에 보고해야 합니다. 미국이 70년 동안 오판해온 동북아 전략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이죠. 회의실을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할 때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승부를 확정지었고 움직이지 않아도 이미 중심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장도윤 소령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가족이 한국과 연결이 있는데
어디부터 가봐야 할까요? 할머니가 남긴 사진이 있는데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서요. 장도윤 소령이 사진을 보더니 바로 알아봤습니다. 이거 포항 구룡포네요. 전쟁 때 피난민들이 많이 모였던 곳이죠. 미군 보급선이 드나들던 항구이기도 했고요. 구룡포. 그 이름이 가슴속에서 울렸습니다. 혼자 가시면 찾기 어려울 겁니다. 제가 차량 하나 준비해드리죠. 다음 날 새벽, 저는 포항으로 향하는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포항까지는 3시간 남짓 걸렸죠.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한국은 제게 먼 나라였는데 지금은 제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이 되어버렸어요. 포항에 도착하자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구룡포항은 작은 어촌 마을이었어요. 한적하고 평화로웠죠. 하지만 이 조용한 항구 아래에는 전쟁의 상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 배경과 일치하는 방파제를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70년이 지났지만 방파제의 기본 구조는 그대로였어요. 파도가 철썩이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미국인인가요? 뒤에서 누군가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영어 발음이 제법 유창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6.25 전쟁 때 이 동네에 미군들이 많이 왔었어요. 보급품 하역하러요. 저도 그때 어린 나이에 미군들 도우면서 영어를 배웠죠. 그때 이 마을 사람들이 많이 도왔습니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게 참 많은 걸 앗아갔어요. 할아버지는 구룡포 어촌 박물관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박물관에는 전쟁 당시 사진들이 전시돼 있었어요. 피난민들, 미군 병사들, 그리고 폐허가 된 마을의 모습들이었죠. 일본은 전쟁 덕분에 돈을 벌었지만 여기는 가족을 잃었어요. 할아버지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전쟁 특수 아세요? 일본이 한국 전쟁으로 경제를 살렸다는 거요. 할아버지는 박물관 한쪽 전시 자료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놀라운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일본이 미군에 납품한 군수물자 금액이 36억 달러였습니다. 당시 일본 연간 수출액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었죠. 미쓰비시, 도요타, 히타치 같은 일본 대기업들이 모두 이 전쟁 특수로 성장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일본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경제를 재건했어요. 반면 한국은 300만 명이 죽었죠. 일본의 경제 기적은 한국인의 피 위에 세워진 겁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경제 성장을 기적이라고 배워왔는데 그 기적의 바탕이 이거였다는 겁니까? 미군 보급품, 탄약, 차량, 통신 장비 전부 일본에서 만들어서 한국으로 왔어요. 일본 공장들은 24시간 돌아갔죠.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지 않았을 겁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돈을 더 벌었으니까요. 가슴속에서 뭔가 타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이 지금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한국 전쟁으로 배를 불리고 이제 와서 한국 땅까지 빼앗으려는 겁니까? 참 뻔뻔한 나라예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서글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물관을 나와 저는 다시 방파제로 갔습니다. 이번엔 현지 역사 연구자를 만났어요. 그분은 제가 가진 사진을 보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사진 속 여성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제 할머니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혹시 메가더 장군의 손자입니다. 연구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겠네요.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 이후 이 구룡포에 며칠간 머물렀어요. 전투보급 작전을 지휘하면서요. 그때 이 마을에서 한 여성을 만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당신 할머니일 겁니다.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홀로 남았던 한국 여성이었죠. 메가더 장군은 그분을 미국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결혼했다고 들었습니다. 연구자는 오래된 문서처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당시 구룡포의 상황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어요. 1950년 10월 구룡포항에는 피난민 3천여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먹을 것도 잠잘 곳도 없었죠. 질병이 퍼졌고 매일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미군 보급선이 들어올 때마다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제 할머니도 그 피난민 중 한 명이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죠.
당신 할머니도 그 중 한 명이었을 겁니다. 가족을 잃고 모든 걸 잃었지만 끝까지 살아남았던 분이죠. 메가더 장군이 그분의 모습에서 한국인의 강인함을 봤다고 합니다. 연구자가 오래된 일기장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직접 쓴 글이었어요. 내가 본 가장 위대한 국민은 한국인이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특히 한 여성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 그 눈빛에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있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가 했던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겠더군요. 그 말은 한국인 전체를 향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할머니를 향한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 전쟁으로 돈을 벌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한국인이 죽어가는 동안 군수품을 팔아 배를 불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죠. 연구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더 조용합니다. 분노로 맞서면 일본과 같아지니까요. 대신 진실을 쌓고 실력을 쌓고 증거를 모읍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가 오면 세상에 보여주는 거죠.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정의로 하는 겁니다. 저는 방파제 끝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철썩이고 있었어요. 70년 전 할머니도 이 자리에서 같은 바다를 봤겠죠. 가족을 잃고 모든 걸 잃었지만 그래도 살아남았던 그 여성이 제 할머니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구룡포의 작은 여관에 묵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지난 며칠간 본 모든 것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KDDX, 동해 감시망, 미국 전략의 실체, 일본의 정보 기생구조, 전쟁 특수로 성장한 일본 경제, 그리고 제 할머니의 이야기까지.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건드린 이유가 이제 명확했어요. 과거의 빚을 숨기고 현재의 무능함을 감추고 미래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던 겁니다. 새벽녘, 저는 다시 방파제로 나갔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주황빛 햇살이 바다를 물들이는 모습이 장엄했습니다. 할머니, 당신이 지키고 싶었던 품격을 이제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일본의 거짓과 한국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어요.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든 사진 속 할머니의 미소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느낌이었죠. 구룡포를 떠나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 모든 진실을 보고하겠다고요. 일본의 거짓을, 한국의 진실을, 그리고 미국이 70년 동안 오판해온 역사를 바로잡겠다고 말이죠. 이건 더 이상 정보 분석가의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제 가족의 역사를 지키는 일이자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었죠.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총과 칼이 아니라 진실과 증거로 싸우는 전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최전선에 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에서 확인한 모든 것들을 정리해야 했죠. 72시간 동안 저는 사무실에 틀어박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동북아 안보구조의 재평가 일본 중심에서 한국 중심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담았어요. 3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도 빼고 싶지 않았어요. 모든 문장이 진실이었고 모든 데이터가 증거였으니까요. 보고서를 완성한 저는 상사인 해리슨 국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국장실 문을 두드렸죠. 들어오게. 해리슨 국장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한국 출장 결과 보고서입니다. 반드시 읽어보셔야 합니다. 해리슨 국장이 표지를 보더니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동북아 안보구조의 재평가. 제목부터 심상치 않은데 내용은 더 심상치 않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해리슨 국장이 보고서를 펼치기 시작했어요. 첫 장을 넘기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얼굴색이 하얗게 변해갔죠. 10분쯤 지났을까요? 해리슨 국장이 보고서를 탁 닫더니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조지,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감정이었죠. 사실을 보고한 겁니다. 사실이라고? 이건 사실이 아니라 폭탄이야. 일본은 70년 동맹이라고.
우리가 이걸 공개하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봤어? 공개해야 합니다. 미국이 70년 동안 잘못된 전제 위에서 전략을 세워왔다는 걸 인정해야죠. 해리슨 국장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잘못된 전제. 조지, 정신 차려. 일본이 무너지면 미국의 태평양 전략 전체가 무너진다고. 우린 일본을 버릴 수 없어.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국장님, 이미 무너졌습니다. 단지 우리가 몰랐던 거죠. 아니, 보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해리슨 국장이 창문 쪽으로 걸어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조지, 자네 일본이 얼마나 미국에 중요한지 알아? 주일 미군 기지 130개, 연간 방위비 분담금 80억 달러, 태평양 전략의 핵심 거점이라고. 이걸 포기하라는 거야?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자는 겁니다. 이미 실질적 중심축은 한국으로 옮겨갔어요. F-35 정비, 군함 건조, 정보망 모든 게 한국 중심입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이죠. 해리슨 국장이 책상으로 돌아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걸 국제회의에 제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일본 정부가 붕괴할 수도 있어. 니케이 지수는 폭락할 거고 동북아 전체가 혼란에 빠질 거야. 그 책임을 누가 져? 진실을 말하는 게 왜 책임 문제가 됩니까?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히려 거짓 위에 세운 전략이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무너질 텐데 그때 가서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해리슨 국장이 소리쳤습니다. 이걸 제출하면 너도 나도 우리 부서도 끝장이야. 백악관에서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국무부에서 가만히 있겠어? 일본 로비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아? 그래서 진실을 묻자는 겁니까? 진실? 조지, 외교에서 진실은 사치야. 국익이 먼저야. 우린 일본을 지켜야 해. 그게 미국의 국익이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익은 진실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거짓 위에 세운 국익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해리슨 국장이 보고서를 집어들더니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당장 이거 폐기해. 이건 명령이야. 거부합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폐기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제 30년 경력의 결산이자 미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조지, 정신 차려. 이거 제출하면 자네 커리어 끝이야. 국방부에서 쫓겨날 거고 어떤 싱크탱크도 자네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 커리어보다 진실이 더 중요합니다.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해리슨 국장이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자네 스스로 결과를 감수해야 할 거야. 각오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국방부 밖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아래엔 보이지 않는 어둠이 있었죠. 주머니에서 할머니 사진을 꺼냈습니다. 구룡포 방파제에서 찍은 그 사진이었어요. 사진 뒤에 적힌 문구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할 때 가장 강한 나라란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했던 말도 떠올랐습니다. 내가 본 가장 위대한 국민은 한국인이다. 그 말 속에는 할머니를 향한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었던 거죠. 할머니,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겠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보고서를 폐기하지 않기로. 오히려 더 나아가 직접 국제회의에 참석해서 진실을 밝히기로 말이죠. 해리슨 국장이 막으면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 언론에 제보할 수도 있고 의회에 직접 증언할 수도 있죠. 다음 주 제네바에서 국제해양법위원회가 열린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독도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었죠. 거기가 바로 진실을 밝힐 적기였습니다. 저는 몰래 한국 측에 연락했습니다. 장도윤 소령이 전화를 받았어요. 분석관님, 무슨 일이십니까? 제네바 회의에 참석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 공식 자격으론 불가능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장도윤 소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 측 협력관 자격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패스를 준비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할머니도 저 별들을 보며 용기를 냈겠죠.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그 여성처럼 저도 진실을 지키겠습니다. 제네바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출발은 3일 후였어요. 그 사이 저는 발표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일본의 거짓을 벗기고 한국의 진실을 세상에 알릴 준비를 말이죠. 할머니, 지켜봐 주세요. 당신의 품격을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제네바 국제회의장에 도착한 건 회의 시작 1시간 전이었습니다. 새벽 비행기를 타고 온 탓에 몸은 피곤했지만 정신은 오히려 또렷했어요. 가방 안에는 300페이지짜리 보고서와 USB 메모리가 들어있었죠. 이 안에 일본의 70년 거짓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회의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도착하자 거대한 원형홀이 나타났습니다. 유엔 회의장을 축소해 놓은 듯한 구조였어요. 각국 국기가 개양돼 있었고 중앙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죠. 회의장 뒤쪽 한국 측 좌석 구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한국 대표단 사람들이 저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도윤 소령이 미리 연락을 해둔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했죠. 회의장이 점점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프랑스 대표, 독일 대표, 영국 대표, 중국 대표까지 40여 개국 대표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일본 대표단도 들어왔습니다. 10명 정도 되는 인원이었는데 모두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죠. 그중 앞에 선 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모리야마 심의관이었어요. 정각 10시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제128차 국제해양법위원회 특별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동해 상암초 지형의 영유권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일본 측 발표를 듣겠습니다. 모리야마가 단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연단에 서서 회의장을 둘러보는 그의 눈빛에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일본국 외무성 해양영토심의관 모리야마 타케시입니다. 오늘 저는 다케시마가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임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스크린에 오래된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1667년 에도 막부 시대에 작성된 은주시청 합기를 보시죠. 여기에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로 명확히 기재돼 있습니다. 300년이 넘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모리야마는 차분하지만 강력한 어조로 계속 말했습니다.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정교했어요. 역사자료, 지도, 국제법 조항들이 매끄럽게 이어졌죠.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은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정식 편입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해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공포됐죠. 이는 국제법상 선점의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합니다. 무주지를 발견하고 실효적 지배 의사를 명확히 했으며 공식 행정 절차를 거쳤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독일 대표는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는 듯 했어요.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모리야마의 논리는 표면적으로 완벽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있었죠. 반면 한국의 주장은 어떻습니까? 모리야마의 목소리에 조롱이 섞였습니다. 삼국사기니 세종실록지리지니 하는 고문헌을 들먹이지만 그 문헌들이 지칭하는 섬이 정말 다케시마인지조차 불명확합니다. 우산도가 독도라는 주장에는 지리적 모순이 가득하죠. 게다가 1900년대 초반까지 한국은 다케시마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영국 대표는 동료와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그리고 실효적 지배 측면에서 명백한 일본 영토입니다. 한국의 주장은 근거 없는 민족주의적 감정론에 불과합니다. 국제사회는 팩트에 기반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리야마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일본 대표단이 박수를 쳤어요. 일부 다른 국가 대표들도 손뼉을 쳤습니다. 분위기는 명백히 일본 쪽으로 기울고 있었죠. 의장이 말했습니다. 한국 측 반론이 있습니까? 한국 수석대표가 일어나려는 순간 저는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한국 수석대표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보하는 제스처였죠.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의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소속과 신분을 밝혀주십시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온 회의장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미국 국방부 산하동아시아 전략분석실 선임분석관 조지 메가더입니다. 지난 30년간 동북아 군사 안보를 전문으로 분석해왔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대표단 쪽에서 급하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리야마가 벌떡 일어나 항의했습니다. 의장님, 이건 한국과 일본의 양자 분쟁입니다. 제3국 인사의 개입은 부적절합니다. 의장이 규정집을 펼쳐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국제해양법위원회 규정 제47조에 따르면 분쟁 당사국이 아닌 제3자라도 해당 사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증거 자료를 보유한 경우 위원회의 승인 하에 발언할 수 있습니다. 발언을 허가합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저는 오늘 독도 문제를 넘어서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습니다. 생각보다 안정적이었어요. 일본의 해양 전력은 정말 독자적입니까? 그리고 독도를 주장하는 일본의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화면에 첫 번째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일본 방위성 내부 보고서가 나타났죠. 이것은 일본 방위성이 작성한 2022년동의 작전평가 보고서입니다. 미 국방부 정보검증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죠. 여기 명시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마도 해협 잠수함 탐지율 38%, 한국 제공 정보 의존도 72%, 독자 작전 수행 시 실패율 42%.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일본은 한국 없이는 자국 인근 해역조차 제대로 감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본이 독도 해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한다고 주장하는 건 모순 아닙니까?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전문성이 한 문장 한 문장에 담겼어요.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지금 독도를 문제 삼는 진짜 이유는 영토가 아닙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일정표와 일본의 핵잠수함 보유 시도 실패 기록이 나란히 나타났어요. 일본은 지난 15년간 핵잠수함 보유를 시도했지만 헌법 제약과 국제사회 반대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조용히 미국의 승인을 받아냈고 현재 핵잠수함 설계가 80% 완료됐습니다. 2년 후면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되죠. 프랑스 대표가 앞으로 몸을 숙이며 자료를 주시했습니다. 일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필요했죠. 한국이 위협적이라는 국제적 인식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핵잠수함 보유를 정당화하려는 겁니다. 독도는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모리야마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터무니없는 음모론입니다. 하지만 제 발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음모론이 아닙니다. 전략적 필연입니다. 그리고 여기 더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화면에 오래된 문서들이 나타났습니다. 1443년 개해약조, 1870년 태정관 지령, 1876년 편입 기록, 1951년 덜레스 메모.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한다면 대마도는 어떻습니까? 1443년 조선과 대마도 사이에 체결된 개해약조에서 대마도주는 조선 왕에게 세공을 바쳤습니다. 1870년 일본 태정관은 대마도 귀속이 불명확하다고 공식 문서에 명시했습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 작성자 덜레스는 대마도 귀속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메모를 남겼습니다. 제가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독도가 분쟁 대상이라면 대마도 역시 역사적 검증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이 카드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독도를 건드린 이상 이 역사적 진실 역시 국제사회의 판단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의장이 폭발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동시에 웅성거렸고 통역사들의 목소리가 뒤섞였어요. 모리야마는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의장이 의사봉을 연거푸 두드렸습니다. 정숙을 요청합니다. 저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70년간 숨겨진 진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빛을 보게 됐습니다. 일본 대표단 쪽을 보니 모리야마가 휘청거리며 의자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죠. 옆에 있던 보좌관이 급히 부축했어요. 제네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미 전 세계 언론이 오늘 회의를 보도하고 있었어요. CNN, BBC, 알자지라, 르몽드. 헤드라인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일본의 몰락, 동북아 질서 재편, 70년 거짓의 대가. 댓글창에는 수천 개의 반응이 달려 있었죠. 대부분 일본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악관에서 긴급 브리핑이 열린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고 했죠. 저는 호텔방에서 생중계를 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미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여러분. 오늘 저는 중대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지난 70년간 미국은 일본을 동북아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삼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밝혀진 사실들은 우리의 믿음이 잘못됐음을 보여줍니다. 일본은 정보협력, 기술협력, 군사협력 전반에서 미국을 기만해왔습니다. 트럼프 특유의 강한 어조였습니다. 독도 문제는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자신들의 무능함을 감추고 한국을 위협국가로 만들기 위한 정치적 조작이었습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가 손을 들어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오늘부터 동북아 안보 전략을 전면 재편합니다. 한국을 새로운 전략적 중심으로 삼겠습니다. F-35 정비, 군함 건조, 정보 협력 모든 면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일본과의 동맹은 유지하되 그 비중은 대폭 축소됩니다. 뉴스 앵커들이 흥분한 목소리로 해설을 쏟아냈습니다. 역사적 선언이라고들 했죠.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제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오후 드디어 해리슨 국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조지, 자네 지금 어디 있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제네바입니다. 아직 여기 있어요. 그래, 자네가 해낸 일 다들 알고 있네. 백악관도 국방부도 국무부도 다 알아.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처음엔 자네를 해고하려는 목소리가 컸어. 명령 불복종, 기밀 유출, 외교적 파장. 자네를 법정에 세우자는 사람도 있었지.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이 입장을 바꿨어. 대통령이 직접 자네를 옹호했네. 자네가 미국의 70년 오판을 바로잡았다고 말이야. 그래서 결정됐어. 조지, 자네에게 동북아 전략 재편 태스크포스 책임자 자리를 제안하네. 사성 장군급 대우야. 연봉도 2배로 올라가고. 돌아오게. 자네가 필요해. 미국이 자네를 필요로 하네. 긴 침묵이 흐르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국장님,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전화 너머로 당황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자네 평생의 기회라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국장님, 지난 며칠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평생 무엇을 위해 일해왔는지, 제 뿌리가 어디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제 할머니는 한국 전쟁 때 모든 걸 잃었습니다. 가족도 집도 고향도 다 잃었죠. 하지만 품격을 잃지 않았어요. 미국으로 건너가서도 한국을 잊지 않았고 손자인 저에게 한국의 위대함을 가르쳤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미국을 위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지켜야 할 건 할머니의 유산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유산은 한국에 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갑니다. 포항 구룡포 할머니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해리슨 국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알겠네. 자네 선택을 존중하겠네. 하지만 조지,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문은 열려 있다는 걸 기억하게. 자네는 훌륭한 분석관이었어.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동안 많이 배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은 한국, 구룡포뿐이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한국 땅을 밟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번엔 출장이 아니라 귀향이었습니다. 포항행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제 할머니가 태어나고 자란 땅이구나. 전쟁을 겪고 이별을 겪고 그래도 끝까지 잊지 않았던 땅이구나. 다음 날, 저는 구룡포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마을 어르신이 안내해 주신 곳이었어요. 작은 비석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중 하나에 한옥희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 저 왔습니다. 70년 만에 손자가 돌아왔어요. 당신이 지키고 싶었던 것을 이제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국 귀화 신청서였어요. 이미 작성을 마친 상태였죠. 한국 이름도 정했습니다. 메가더 도윤. 도윤은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살라는 의미였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저는 이제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고 합니다. 강함은 기술로 증명됩니다. 하지만 위대함은 품격으로 완성되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실력을 쌓았습니다. 말없이 진실을 모았고 적절한 때에 세상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나라의 아들입니다. 파도가 철썩이며 방파제를 때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이었습니다. 제 얼굴을 스치는 그 바람 속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잘했다고, 이제 집에 왔다고, 여기가 내 자리라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70년 만에 가족이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긴 여정이었지만 결국 제 자리를 찾았죠. 한국은 조용할 때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나라의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한국은 말없이 실력을 쌓고 적절한 때 세상에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 뭉클하셨다면 댓글창에 대한민국 만세를 남겨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함께 응원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뜨거운 감동, 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동방송TV였습니다.